8月以降、闇バイトとみられる SNS などに端を発する強盗・窃盗事件などは関連を調査中のものも含めて10件を超えています。2024년 10월 16일 오전 9시 30분 일본 요코하마 아오바구 주택 창문이 깨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집안에 쓰러져 있는 75세 노인 고토 히로하루를 발견합니다. 고토의 손발과 입은 박스테이프로 단단히 묶여 있었고 온몸은 푸른 멍과 핏자국으로 뒤덮인 끔찍한 모습이었는데요. 안타깝게도 그는 이미 전신 타박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한 뒤였죠. 경찰은 대체 누가 왜 이런 참혹한 범행을 저질렀는지 그 원인을 찾기 위해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방바닥 가득 찍혀있는 발자국과 방 안 곳곳을 뒤진 흔적들, 현금 약 20만 원이 사라진 것을 확인한 순경들은 누군가 금품을 목적으로 고토의 집 창문을 깨고 자택에 침입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 판단했는데요. 범행 동기를 확인한 수사당국은 곧바로 그의 집 인근 CCTV를 조회해 용의자를 추적했죠. 예상대로 고토의 집 자택 주변에서 용의 차량이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번호판을 통해 차량 소유주를 조회한 경찰은 모니터로 확인되는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는데요. 타카라다 마츠키, 그는 잔혹한 범죄와 거리가 너무도 멀어 보이는 앳된 얼굴을 가진 22살 청년이었기 때문이죠. 마츠키는 어릴 적부터 조용하고 온순한 성격을 지녀 한 번도 말썽을 일으켰던 적이 없었던 평범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다 고등학생 시절 부모님의 이혼 후 학교 가는 것이 귀찮다며 돌연 자퇴를 하게 되는데요. 돈을 벌어야 했던 마츠키는 곧장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기 시작했고 불과 18살의 나이에 도장업 개인 사업까지 내며 생계를 유지해 나갔죠. 하지만 어린 소년에게 세상은 그리 만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도장업의 특성상 계절과 날씨에 따라 수입이 급변하기 때문에 사실상 프리랜서에 가까웠고 그마저도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고객들에게 무시를 받기 일쑤였는데요. 게다가 밀린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날도 많았죠. 성인이 된 후 마츠키는 납세의 의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 등 정기적이고 공적인 부담금을 내야만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는 것에 반해 자영업자 도장공이었던 그는 홀로 보험료를 감당해야 했는데요. 또한 일본의 국민건강보험 산정 방식상 보험료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로 일정 수익이 있었던 마츠키는 저소득자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없었죠. 그러다 보니 고정된 수입이 없었던 그에게는 소득에 비해 보험료가 비싸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마츠키가 납부해야 했던 국민건강보험료는 매달 5만엔으로 한화 약 45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는데요. 이는 이제 막 어른이 된 마츠키에게 있어 너무나도 큰 부담이었죠. 사정이 어려울 때마다 할아버지에게 몇 번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그마저도 점점 눈치가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한계에 다다른 그는 단기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는 일거리를 찾고자 여러 정보들을 수소문했고 끝내 해서는 안 되는 일까지 손대게 되는데요. 이른바 어둠의 아르바이트라고 불리는 야미바이토였죠. 일본어로 어둠을 뜻하는 야미와 아르바이트를 뜻하는 바이토가 합쳐진 야미바이토는 우리나라 말로 불법적인 일을 대신해주는 아르바이트를 뜻합니다. 고액 아르바이트 전국 대응, 교통비 및 숙박비 지원, 보증금 없음, 빠르면 당일 보수 5만원, DM 주세요. GCD로 일만 하면 돼요. 1급 2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당일 현금 지급, 여성, 학생, 누구나 환영. 주로 SNS나 각종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일할 사람을 구하는 야미바이토는 작업에 대한 보수로 고액을 지급한다며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청년들을 유혹해 점차 범죄의 늪에 빠뜨리죠. 이들의 구조는 마치 다단계 피라미드처럼 조직되어 있습니다. 우선 가장 말단에는 시험삼아 일을 시켜보는 시용자가 있는데요. 주로 처음 야미바이토를 하게 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로 지하철 보관함에서 물건 꺼내오기, 봉투 전달하기와 같이 안전해 보이는 단순 업무를 배정받아 신뢰도가 평가된다고 하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한 일입니다. 완전 화이트, 전국 어디든 대응 가능, 부담 없이 DM 주세요. 대부분의 시용자가 각종 사이트에 게재된 이러한 게시물을 보고 연락해 이들 사이에서는 이와 같은 공고를 화이트 안건이라는 은어로 부릅니다. 일본 내에서 노동 환경이 양호하고 직원 복지가 뛰어나며 장시간 노동이나 부당한 대우가 없는 이상적인 직장을 뜻하는 화이트 기업을 표방해 말 그대로 꿈의 직장임을 강조하는 건데요. 그러나 겉보기와 달리 그 실상은 온갖 범죄와 직결되는 지름길이었죠.
고수익이라는 미끼를 문 이들이 메시지를 보내면 얼마 지나지 않아 텔레그램 방에 초대됩니다. 이후 간단한 테스트를 거치고 소정의 보수와 공로를 인정받은 이들은 그 다음 직책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바로 실행역이죠. 이때부터 담당하는 업무에 따라 역할이 나뉘게 됩니다. 피해자들에게 사기 전화를 걸어 스스로 돈을 꺼내게 만들거나 각종 개인정보 노출을 요구하는 거는 아이, 카케코, 확보된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일을 담당하는 꺼내는 아이, 다시코, 주로 고령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집에 방문해 금융기관을 사칭하고 돈을 수금하는 받는 아이, 우케코 등 각기 다른 일을 담당하지만 모두 돈이라는 하나의 목적 안에서 완벽한 연극을 수행하는 건데요. 카케코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현금 또는 통장이나 카드를 건네도록 유도하면 우케코가 그들의 집 근처나 지정된 장소에 방문해 이를 수령한 뒤 다시코에게 전달해 현금을 인출하는 것이죠. 이 실행역 단계에 이르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일을 하려면 신뢰관계가 중요해서 그런데 신분증 좀 주시겠어요? 바로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건데요. 그러나 이 작업은 신뢰를 가정한 통제수단을 만드는 행위로 한번 야미바이토에 가담한 사람을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절차였죠. 해당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실행역들은 범죄 조직에게 고스란히 자신의 신상 정보를 제공하게 되고 그 결과 약점을 잡히게 된 이들은 강압적인 명령을 받는 것은 물론 전보다 더욱 위험한 범죄에 가담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실행역들은 주로 중개역이라고 불리는 직급의 명령을 받아 움직이는데요. 이들은 보통 화이트 안건 게시글을 본 사람들의 문의 메시지를 응대하거나 실행역들에게 직접 업무를 분배한다고 하죠. 그리고 그 위엔 이러한 게시글을 직접 작성해 범죄 계획 일정을 정리하고 실행역들을 모집하는 관리역들이 있습니다. 실무 책임자 역할을 하는 이들은 1차적인 문자 응대를 비롯해 전체적인 조직망을 유지하고 감시하는 일을 하는데요. 만약 실행역들이 도중에 업무를 그만두겠다고 말할 경우 관리역들이 나서서 이들을 통제하기 시작하죠. 그 수위는 단순히 야미바이토에 가담한 실행역의 신변 위협을 넘어 네가 한 행동을 학교와 직장에다 폭로하겠다, 너희 가족을 모두 죽여버리겠다 등과 같은 협박과 가스라이팅이 서슴없이 이어집니다. 끝으로 이 모든 범죄를 진두지휘하는 리더, 지시역이 있는데요. 주로 해외에 거주하거나 VPN을 사용해 외국에 서버를 두고 활동하는 이들은 얼굴을 전혀 드러내지 않은 채 모든 것을 조종하는 배우이자 어떠한 흔적 하나 남기지 않는 베일에 쌓인 존재라고 하죠. 설령 경찰이 실행역까지는 검거에 성공한다고 할지라도 조직 내 대부분의 사람들이 총책임자인 지시역을 한 번도 마주한 적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사나 검거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이렇듯 일본 내 수많은 청년층이 자신도 모르게 점점 범죄의 일원이 되어갔는데요. 공권력의 시선이 닿지 않는 그늘 아래 뿌리를 내린 거대한 다단계 피라미드는 점점 일본 사회를 갉아먹고 있었죠. 이처럼 치밀하고도 체계화된 사이버 범죄를 마주한 일본 당국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야미바이토의 경우 같은 실행역들끼리도 일면식이 없는 경우가 다반사일 뿐더러 대부분 당일날 미션을 전달받는 형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사망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었죠. 闇バイトに応募し、東京目黒区の住宅に侵入しようとした疑いで男2人が逮捕されました。平野誠也容疑者と森田元樹容疑者は先月21日未明、目黒区の住宅の窓枠を焼いて侵入しようとした疑いが持たれています。平野容疑者が見張りながら指示を出し、森田容疑者が実行役でしたが、住人が大声を上げたため逃走したということです。2人は面識がなく、森田容疑者は闇バイトに応募してしまいましたなどと供述しています。 더군다나 SNS 메신저를 통해 누구나 손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다 보니 범행을 원천 차단하는 것 또한 역부족이었습니다. 설령 실행력이 경찰에 붙잡히더라도 지휘책들은 꼬리 자르기 형식으로 해당 메신저를 차단해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에 용의자 추적을 비롯해 공모죄 입증이 어려웠는데요. 심지어 최근에는 자신의 부모를 대신 죽여달라는 내용의 살인 의뢰형 야미바이토까지 생겨나는 실정이라고 하죠. 어느덧 야미바이토는 다단계 사기 범죄를 넘어 원한과 복수를 담은 청부살인 형태로까지 변질되어 더욱 그 세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야미바이토 범죄를 일본의 경기 침체와 더불어 급변하는 디지털 발전에 따른 어두운 사회 현상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이와 반대로 누군가는 개인의 무지한 일탈이 빚어낸 참극이라 말하기도 하죠.
최근 일본 경시청에서는 이를 대비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쏟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어둠의 알바는 수많은 이들에게 악마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